안녕하세요. 저는 가족 간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가족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한번 믿어주고 당사자도 반성을 통해 그 믿음에 보답한다면 가족 간의 사이가 더 끈끈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게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군요. 저는 저희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일남 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사남매다 보니까 집안이 항상 시끌벅적하고 화목했던 것 같아요. 전 그래도 딸 중에서 맞이라 그런지 오빠와 함께 항상 여동생들을 많이 챙겼습니다. 일하시는 부모님 대신 동생들한테 밥도 챙겨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동생들 머리도 제가 다 빗겨주곤 했어요. 저희 오빠도 동생들을 엄청 예뻐했는데 동생들이 국을 먹다가 뜨겁다고 하면 직접 호호 불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생들을 너무 예뻐하기만 해서 그런 걸까요? 그전까진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막내 여동생이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점점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무슨 말만 걸면 짜증을 내고 맨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학교 끝나고 말도 없이 집에 늦게 오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한테 혼날 때도 많았어요. 이니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너 학교 끝나면 위험하니까 집에 일찍 일찍 오라고 했지? 아휴,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왜 집에 오는 시간까지 참견하고 난리예요. 그냥 나 좀 가만히 놔둬요. 게다가 여동생은 예전엔 다 같이 했던 집안일도 안 한다고 하고 맨날 자기 멋대로 굴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주말에 같이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막내 여동생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면서 자기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 오빠가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 당장 안 일어나? 너 지금 청소하기 싫어서 몸 안 좋다고 핑계대는 거잖아. 너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하자는데 왜 너만 가만히 누워 있으려고 그래? 나 진짜 아프단 말이야. 오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짜증부터 내? 어릴 때 내가 아프면 걱정부터 했으면서 이젠 다 컸으니까 동생 취급도 안 해주겠다 이거야? 오빠가 자꾸 그러니까 기분 더러워서 더 하기 싫어. 그러다가 한 번은 막내 여동생이 거실에서 과자를 먹고 어질러 놨길래 오빠가 치우라고 한마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일부러 과자를 바닥에 쏟고 더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빠가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어지른 거 치우라니까 왜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어? 너 이런 식으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집안에서 사고만 칠 거면 그냥 나가. 너 때문에 나도 스트레스 받고 우리 부모님도 속상해 하시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래, 나가면 되잖아. 나도 집구석에서 맨날 구박만 듣는 거 지긋지긋해 죽겠거든? 나 나갈 거니까 아무도 나 찾지 마. 알았어? 오빠가 홧김에 얘기한 거였는데 막내 여동생은 진짜로 현관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밤늦은 시간이 되도록 동생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저희 가족들 모두 밖에 나가서 찾아다닌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옆 동네까지 가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막내가 옆 동네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이니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없어져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아? 아무리 오빠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렇지. 혼자 나가서 이 시간까지 안 들어오면 어떡해.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훌쩍거리던 막내는 갑자기 크게 울음을 터뜨리더니 저한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안 그러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자꾸 짜증이 나고 반항심이 올라오는 걸 어떡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버릇없게 굴고 나면 엄마 아빠부터 해서 오빠랑 언니들까지 다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서럽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도 내가 과자 먹은 거 알아서 치우려고 했는데 오빠가 나보고 맨날 어지르기만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나도 화가 나서 과자를 더 쏟아버린 거야. 나도 그러면 안 되는 줄은 아는데 자꾸만 행동이 그렇게 나가는 게 나도 너무 답답해 죽겠어. 여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반항하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땐 그렇게 예쁨을 많이 받다가 이제는 가족 전체한테 혼나기만 하니까 서러운 마음이 더 컸었나 봐요. 전 그때 우리가 너무 막내를 몰아세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막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니야, 네 마음은 잘 알겠어.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에 너도 사춘기라고 네 멋대로만 행동하지 말고 다음부턴 조금 더 조심하는 거다. 알았지? 알았어, 언니. 나 꼭 그렇게 할게. 그 후 저는 가족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막내 여동생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막내가 조금 버릇없게 굴어도 부모님이나 오빠가 너무 심하게 혼내는 것 같으면 제가 그러지 말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그러자 막내도 금방 화가 누그러지고 나중에 와선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빠, 아까 이유도 없이 아빠한테 대들어서 죄송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였는데 그냥 잔소리 듣기 싫어서 저도 모르게 아빠한테 짜증을 냈나 봐요. 다음부턴 절대 안 그럴게요. 물론 따끔하게 혼내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을 믿고 기다려주니까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니까 언제 사춘기가 왔었나 싶을 정도로 여동생이 밝아졌어요. 그때 전 제가 여동생의 얘기를 들어주고 믿어준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동생이 저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도 제가 계속 싫은 소리만 했다면 아마도 엇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때 막내 여동생으로 인해 시끄러웠던 저희 집안도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희 남매들은 각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저와 오빠 그리고 셋째까지 전부 다 직장에 취업하고 나선 아빠가 감격에 겨워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우리 이니만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다들 사회인이 되는 거네. 예전에 다들 꼬맹이였을 땐 맨날 정신없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막내 여동생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나도 얼른 대학 졸업해서 좋은 직장 들어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게 참 행운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들한테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직장 들어가면 내가 받은 사랑만큼 우리 가족들한테 다 베풀고 살 거예요. 아유, 우리 인이가 언제 이렇게 어른스러워졌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에이, 나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무슨 시집이에요. 전 30살 넘어서 결혼할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다가 20대 후반의 지인의 소개로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싹싹한 성격이라 결혼 전부터 저희 가족들과 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평소에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늘 흐뭇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보, 밥은 안 먹고 왜 계속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혹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골고루 먹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예뻐서 그렇지. 자, 내가 생선 발라줄 테니까 이것도 먹어. 당신 생선구이 좋아하잖아. 남편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하기라도 하면 밤 늦은 시간에도 나가서 사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먹었던 간장게장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아예 저희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오늘 엄청 맛있는 간장게장집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안에 있어서 조금 차를 타고 가야 되긴 하는데 살도 진짜 많고 짜지도 않은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유, 우리가 간장게장을 좋아하긴 하는데 태안까지 가서 먹는 건 처음이네. 내가 자네 덕분에 아주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게 생겼어. 게다가 남편은 저희 오빠한테 형님 형님 하면서 잘 따르고 제 동생들하고도 잘 지내더라고요.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막내 여동생이 코를 훌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또 놓치지 않고 이러더라고요. 막내 처제, 요즘에 환절기라서 감기 걸렸나 보네. 그나저나 약은 먹었어? 아유, 오늘이 일요일만 아니었으면 병원이라도 같이 가줬을 텐데 하필이면 병원이 문을 닫아서 약이라도 얼른 사다 줘야겠네. 형부, 저 괜찮아요. 저 원래 비염이 있어서 평소에도 자주 이러거든요. 그나저나 형부도 우리 언니랑 똑같네요. 우리 언니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조그만 훌쩍거리면 걱정돼서 약도 갖다 주고 따뜻한 물도 챙겨주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저희 오빠 동생들까지 챙기는 남편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뿐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도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어요. 제 생일 땐 시아버지가 백화점에 데려가 옷이랑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또 시어머니는 저한테 시집살이는커녕 늘 따뜻한 말씀만 해주셨죠. 하루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보니까 예쁜 꽃 사진이랑 함께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세아가, 내가 오늘 집 앞에 산책을 하는데 널 닮은 예쁜 꽃이 있길래 사진 한번 찍어봤다. 샛노랗게 핀 꽃이 꼭 항상 밝게 웃는 네 얼굴처럼 너무 예쁘더라고.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이 꽃 보고 좋은 기운 받아가면 좋겠구나. 시어머니 말씀대로 삭막한 사무실에서 일하다 예쁜 꽃사진을 보니까 정말 기운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렇게 늘 저를 신경 써주시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감사해서 다음번에 시댁에 갈 때 비슷하게 생긴 꽃을 사다가 시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예쁘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던 시댁에도 문제아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시누이였어요. 시누인 회사도 맨날 다녔다 말았다 하면서 집에서 빈둥거리고 시부모님이 제발 일 좀 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게다가 맨날 술을 퍼마시고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줄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루는 시누이 친구가 저희 시부모님한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제발 어머님이 정주 외출 좀 못하게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정주가 매번 어떻게 알고 자꾸 모임에 찾아와서 이렇게 뻗을 때까지 술을 마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진짜 정주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게다가 한 번은 시누이가 시아버지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선 백화점에서 쇼핑을 잔뜩 한 적도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혼내니까 오히려 뻔뻔하게 이러더라고요. 몰라요. 나 돈 없으니까 카드값은 아빠가 알아서 갚아줘요. 딸이 아빠 카드로 물건 좀 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화까지 내고 그래요. 어떻게 같은 시부모님한테서 저희 남편이랑 정반대인 시누이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저희 남편만큼은 시누이와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살면서 아들을 한 명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때 시누이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매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나 한다고 하는데 처음엔 둘이 정말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새언니, 우리 남편 이번 달에 매출 대박 났어요. 거봐요. 내가 말했죠?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고 철없다고 구박해도 내가 얼굴 하나는 예뻐서 결혼 잘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우인 시매부가 장사를 해서 돈을 잘 번다며 매일 자랑했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금전적인 부분보단 시매부의 인성이 참 좋았어요. 저희 시댁에도 자주 찾아오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온천 같은 데도 잘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도 신우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이젠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나 봐요. 신우이가 결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시매부가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이러는 거예요. 형님, 혹시 저희 와이프 거기에 있어요? 아니, 지금 벌써 밤 12시가 넘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집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진짜 걱정돼 죽겠네요. 그래서 남편이 일단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 다음 날이 돼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세상에 신우이가 또 술 먹고 술집에 자빠져 자다가 심해부가 술집 사장한테 연락을 받고 새벽에 집에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한심해도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우인 임신 준비한다는 핑계로 일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심해부가 아무리 장사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돈이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명품 백 같은 걸 많이 사고 사치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 돈 다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 이거 우리 그이가 내 선물로 다 사준 건데? 뭐? 매제가 그걸 다 사줬다고? 매제처럼 검소한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다 사줬다는 게 말이 돼? 남편이 의심하며 물었지만 신우이는 계속 심해부가 사준 게 맞다면서 우기더라고요. 그때쯤 심해부가 바쁘다면서 시댁에 잘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맞는지 직접 물어볼 기회도 없었죠. 그런데 역시나 착하고 검소한 심해부한텐 저희 시누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걸까요? 어느 날 시댁에 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까 시아버지가 대신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우리 딸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다. 세상에 정주 걔가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생겼어. 네? 뭐라고요? 아가씨가 갑자기 사기죄라뇨?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명품 옷이랑 가방을 올려놓고서는 사람들이 산다고 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대. 여러 명한테 그런 짓걸 해가지고 총 470만 원이나 뜯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떤 남자가 그런 마누라 데리고 살겠니? 결국엔 우리 사이가 우리 딸이랑은 못 살겠다면서 이혼한다고 하더라고. 내가 진짜 정주 걔 때문에 속 터져서 살 수가 없어. 세상에 전 신우이가 철없고 한심한 줄은 알았지만 그런 나쁜 짓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우인 자긴 이혼해도 출소하고 나서 다른 남자 만나면 된다면서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사기를 쳐서 징역까지 살게 된 마당에 반성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얼마나 한숨을 쉬었는지 모른답니다. 그 후 신우인 진짜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신우이 때문에 한동안 표정이 계속 어두우셨어요. 그래도 신우이가 없으니 더 이상 사고치는 사람이 없어 집안이 참 평화롭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주말만 되면 저희 아들을 데리고 키즈카페 같은 곳도 자주 데리고 다니고 승합차를 렌트해서 저희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결혼할 땐 남편이 먼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번에 형님 결혼하시는데 우리가 선물 좀 좋은 걸로 해드리자. 내가 생각해봤는데
냉장고랑 세탁기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 결혼하면 혼수 마련하는데도 돈 꽤 많이 드는데 우리가 형님한테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잖아. 저희 시부모님도 여전히 저한테 잘해주시더군요. 저와 남편 둘 다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반찬 해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다며 시어머니가 반찬을 자주 해서 보내주셨어요. 게다가 김치도 배추김치, 깍두기, 파김치 등등 종류별로 해서 보내주시는데 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어느새 시누이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누인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그냥 혼자 원룸을 얻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직장도 안 다니면서 월세는 어떻게 내는 건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며 떳떳하게 굴더군요. 그 후 시누이가 시댁에도 잘 안 와서 얼굴도 몇 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을 키우며 남편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가 결혼한 지도 1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월급날이 되었는데 월급이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보, 그저께가 월급날 아니었어? 여태까지 한 번도 월급 밀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번엔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아, 그게 사실 요즘에 우리 회사가 좀 사정이 안 좋거든. 사장님이 요즘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다면서 직원들 대부분을 내보내셨어. 그래서 나랑 다른 직원들 몇 명이서 나간 사람들 몫까지 열심히 하곤 있는데 언제 회사가 정상화될지 모르겠네. 나도 월급만큼은 제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해 죽겠어. 사실 저희 남편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직급도 과장이었고 쭉 그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충성도가 되게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울 때 같이 일으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은 직원 몇 명이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다 보니까 맨날 밤늦게까지 야근하느라 고생을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쌌으니까 오늘은 이거 가져가서 먹어. 당신 요즘에 점심값 아낀다고 점심도 잘 안 먹고 있다고 했잖아. 사람이 그래도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거니까 꼭 챙겨 먹어. 알았지? 남편은 일이 너무 힘든지 집에만 오면 한숨을 푹푹 쉬고 표정이 항상 어두웠어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어깨도 주물러주고 발도 씻겨줬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주눅 들까봐 옷도 사입히고 신발도 좋은 걸로 사주곤 했어요. 사정을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도 남편이 걱정돼서 엄청 챙겨주시더군요. 이서방, 이거 내가 한의원 가서 지어온 보약인데 오늘부터 잊지 말고 잘 챙겨 먹게나. 내가 우리 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자네가 요즘 회사 사정 때문에 엄청 힘들게 일한다고 하길래 기력 좀 보충해 주려고 가서 지어온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편이 회사를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눈에 띄게 살이 빠지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더군요. 게다가 한 번은 제가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걸 먹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보, 왜 도시락을 하나도 안 먹었어? 오늘 그냥 밖에서 사 먹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입맛이 너무 없어서 안 먹었어. 당신이 정성 들여 싸준 건데 그대로 가져와서 미안해. 뭐?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그렇지 밥을 굶으면 어떡해. 당신 아침에도 소화가 잘 안 된다면서 아침밥도 안 먹고 갔잖아. 그럼 점심이라도 든든하게 먹었어야지. 나도 그건 아는데 속이 너무 답답해서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네. 그냥 나 때문에 괜히 당신만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턴 내 도시락 싸지 마. 정 배고프면 내가 알아서 사 먹든지 알아서 할게. 그러다가 한 번은 밤에 자다가 깼는데 옆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까 세상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이 새벽에 혼자 울고 있는 건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잠이 안 와서 혼자 휴대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슬픈 내용을 봐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당신 유튜브 그런 거 안 보는 사람이잖아. 제발 부탁이니까 나한테 솔직하게 좀 얘기해 주라. 당신 설마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 아니면 나 몰래 밤에 대리운전 같은 거 하면서 투잡이라도 뛰는 거야? 그래서 서러워서 울고 있는 거냐고. 하지만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면서 끝까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더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단순히 회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소형 녹음기를 구매해서 출근하는 남편 옷 주머니에다 몰래 넣어놨어요. 그때 남편한테 들킬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 오늘도 야근하고 늦게 올 것 같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알았지? 그렇게 말하고서 출근한 남편은 그날도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더군요. 여보, 피곤하지? 밥은 먹었어? 내가 밥 차려줄까? 아니야. 나 그냥 씻고 바로 잘래. 입맛도 없고 너무 피곤해서 지금 뭘 먹으면 내일 좀 부대낄 것 같네. 결국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씻고 방에 들어가 자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잠에 든 걸 확인한 후 남편 옷에 있던 녹음기를 꺼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저는 그 녹음기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신우의 목소리였어요. 게다가 웬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잔뜩 섞여 있더군요. 아싸, 피박에 광박, 청단에다가 고돌이까지. 이야, 오늘 땡 잡았네, 땡 잡았어. 내용을 들어보니 딱 봐도 무슨 노름판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듣다 보니 신우이가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더군요. 오빠, 오늘도 많이 잃었지? 아휴, 몰라. 오늘 한 50만 원 정도 잃은 것 같아. 그나저나 내가 이러고 있는 거 우리 와이프가 알면 나 진짜 이혼당할지도 몰라. 그렇다고 계속 속이고 있는 것도 너무 죄책감 들고 요즘엔 그냥 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 오빠 미쳤어? 이거 세연이가 알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세연이 성격 엄청 똑부러진 거 오빠도 알잖아. 그럼 어떡해.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회사 어려워서 월급도 2달째 못 받고 있는데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노름판에 돈 다 날려버렸잖아.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나 양심에 찔려서 더는 못 속이겠어. 오빠 진짜 바보야? 그럼 여기서 한탕 크게 따서 다 메꾸면 되는 거잖아. 뭐하러 세연이한테 먼저 얘기해서 화를 자초해? 괜히 나한테까지 불똥 튀게 하지 말고 제발 입 다물어. 세상에 전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남편이 회사가 힘들어서 야근하느라 늦게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신우이와 같이 노름판을 다니고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전 남편 힘들까봐 도시락도 싸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있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그랬다는 거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런 곳을 남매끼리 같이 갔다는 거예요. 남편도 신우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잘 알 텐데 왜 그런 곳을 같이 갔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잠을 한숨도 못 잔 채 그대로 밤을 새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길래 저는 말없이 녹음기 식탁에 놓고 녹음된 내용을 틀어버렸어요. 그러자 옷을 갈아입던 남편이 그대로 얼음처럼 굳어버리더군요. 여, 여, 여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언제부터 알았어? 언제부터 알았긴 어젯밤에 알았지.
당신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당장 나한테 설명해.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다 얘기하라고. 그러자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한테 이러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나 안 그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나도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뭐? 힘들어?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든데? 난 당신이 회사 사정 때문에 야근하느라 힘든 줄 알았더니 노름판에서 돈 잃어서 힘든 거였어? 당신 여기 녹음된 내용 들어보니까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노름판에 꼬라박았다며? 도대체 얼마 잃은 거야? 어? 얼마를 날려버린 거냐고? 제가 그렇게 따지자 남편이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사실대로 풀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신용대출 4천만 원에 카드 대출 5천만 원, 거기에 현금 서비스 2천만 원까지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 진짜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노름판에다가 그 돈을 싹 다 날릴 수가 있어.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항상 가족들한테 잘하고 돈도 현명하게 쓰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게다가 그 노름판에 아가씨는 왜 같이 있는 건데? 내가 사람 써서 뒷조사하기 전에 솔직하게 말해. 왜 남매끼리 그런 데를 같이 간 거냐고. 그러자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선 저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 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저희 남편이 저 몰래 신우이한테 4,80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하더군요. 정주가 이혼하고 교도소까지 갔다 와서 너무 힘들게 사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정신 차리고 장사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내가 내 동생 살리는 셈 치고 돈을 빌려줬던 거야. 근데 장사한다는 애가 가게를 어디다 차렸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6개월이 넘도록 돈을 안 갚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길래 몰래 뒤를 밟아봤더니 글쎄 웬 주택가에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신우이가 들어간 그 주택 앞엔 어떤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남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들여보내주더래요. 그러다가 신우이한테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한 후 얘기를 들어보니 그곳이 사람들이 주택에 모여 노름을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우인 거기서 노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정주 말이 여기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걸로 내 돈 갚겠다면서 못 믿겠으면 나보고 옆에 와서 지켜보라는 거야. 그런데 당신도 알지? 정주 신용불량자라서 통장도 못 만드는 거. 그래서 현금으로 받으려고 매일같이 거기에 찾아갔던 거야. 그래서 아가씨한테 돈 받으려고 매일 저녁마다 노름판에 찾아갔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돈만 받아오면 되지. 왜 대출까지 받아서 노름으로 다 날렸는데? 나도 처음엔 당연히 옆에서 내 동생 감시만 하다가 돈만 받아서 오려고 했지.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많으면 몇 천만 원까지 따더라고. 그런데 내가 요즘에 회사에서 월급도 밀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돈을 좀 따면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한 판, 두 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더라고.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꾸 머릿속에 고돌이만 떠다니고 나도 내가 한심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잃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잃은 돈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 그 돈은 내가 투잡 쓰리잡이라도 해서 무조건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고 용서해 주라. 내가 저지른 일 내가 해결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줘. 남편이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펑펑 우는데 마음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화도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보다 신우이를 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오빠한테 장사한다고 속여서 돈을 뜯어낸 걸로도 모자라 노름판에 끌어들이기까지 한 게 제정신인가요? 전 어떻게 해서든 신우이만큼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당신도 용서 못하지만 당신을 그곳에 끌어들인 아가씨도 절대 용서 못해. 당신 오늘도 퇴근하고 거기 갈 거지? 아니, 오늘은 안 가고 내일 가. 누가 신고할까봐 주기적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거든. 그래? 그럼 내일 거기 갈 때 나랑 같이 가. 내가 당장이라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지만 할 일은 하고 생각해야겠어. 그러니까 내일 거기 갈 때 나랑 같이 가자고. 알았어? 그러자 남편은 알았다면서 저한테 몇 시까지 내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려주더군요. 결국 다음날 전 남편과 같이 그곳에 찾아가 남편만 안에 들여보내고 전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로 들어가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저기요, 여기 지금 가정집에서 노름을 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이니까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신고를 한 후 남편한테 전화해서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나오더군요. 그렇게 10분 정도 지나자 경찰이 노름판에 들이닥쳤어요. 그러자 안에서 완전 난리가 났는지 창문을 열고 막 사람들이 뛰쳐나오더라고요. 에이씨,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거야? 야, 비켜! 나 도망가야 되니까 얼른 비키라고! 창문 밖으로 뛰어나온 사람도 많았고 차 뒤에 숨어 있는 사람, 맨발로 도망가는 사람 등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중엔 저희 시누이도 있었어요. 결국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경찰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고자가 저라는 걸 알게 된 시누이가 저한테 찾아와서는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언니, 어떻게 절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족끼리 봐주지 못할 망정 매정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냐고요? 왜요? 한 번 사기죄로 교도소에도 갔다 왔는데 또 교도소 가기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게 똑바로 살 것이지. 왜 그런 노름판을 들락날락거려요? 그리고 아가씨 거기서 노름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일까지 했다면서요? 그래 놓고 장사할 거라고 속여서 우리 남편한테까지 돈을 뜯어가요? 심지어 우리 남편까지 그 노름판에 끌어들여서 돈 잔뜩 잃게 만들었잖아요. 빌려준 돈도 안 갚고 남의 가정까지 파탄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신고 너무했잖아요. 그리고 전 오빠한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빠가 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 남편하고 말이 좀 다르네요. 그런데 나 몰래 노름을 한 우리 남편도 못 믿지만 아가씨 말은 더더욱 못 믿어요. 자기 오빠한테도 장사한다고 속이고 돈 뜯어간 사람이 새언니 나한테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봤을 때 아가씨는 갱생 가능성도 없는 인간 말종이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한심하게 살고 사기죄로 교도소까지 가는 바람에 이혼까지 당했으면서 이젠 친오빠를 등쳐먹고 노름판까지 들락거리니까 사람들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서 반성이나 하고 나와요. 알았어요? 그 후 저희 남편도 양심에 찔렸는지 경찰에 가서 자수를 하더군요. 하지만 결국은 제가 신고한 게 남편의 제보 덕분이었고 더군다나 초범이었기 때문에 벌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시부모님이 아주 난리가 나셨어요.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불러가지고선 아주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정준 너, 우리가 널 사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기어코 이런 사고까지 쳐? 너 잔말 말고 빨리 너희 오빠 돈이라도 갚아라. 지금 네 오빠가 너한테 못 받은 돈에다가 노름판에 빠져가지고 잃은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다 합치면 1억 5천이야. 1억 5천. 너 네 오빠한테 빌린 돈 당장 갚지 않으면 앞으로 부모 자식 인연 끊는 줄 알아라. 그랬다간 이제 너 같은 딸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가족 잃고 싶지 않으면 당장 네 오빠 돈 갚으라고. 알았어? 그런데 신우인 그래도 가족은 잃기 싫었는지 남편한테 빌린 돈을 바로 갚긴 갚더라고요. 노름판에서 돈놀이를 하면서 그래도 모아놓은 게 있었나 봐요. 갚을 돈이 있었으면 진작에 갚았어야지.
왜 안 갖고 뻐기다가 자기 오빠까지 그런 곳에 끌어들이게 되었는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인 저희 남편 돈을 갚고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 매일같이 저한테 싹싹 비는 남편을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남편이 저랑 10년 동안 살면서 저와 저희 가족한테 잘했던 것도 있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은 모습에 한번 믿어봐야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심각성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 여동생을 한번 믿어주고 달라지는 모습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딱 한 번 정도는 믿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 남편한테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당신 한 번만 더 노름판에 기웃거리면 당장 나랑 이혼이야. 그땐 재산이고 뭐고 나한테 싹 넘기고 빈몸으로 쫓겨나는 거라고. 알았어? 알았어, 여보. 나 무조건 그렇게 할게. 나 앞으로 경제권도 다 당신한테 넘기고 내가 사고 친 그 금액도 어떻게든 내가 갚을 거야. 그러니까 나 이번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절대로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 결국 남편은 다시는 노름판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쓴 후에야 저한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남편 회사도 진짜로 상황이 어려운 게 맞더라고요. 오래 다녔던 회사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불안했던 남편이 노름판에서 큰돈이 오가는 걸 보고 혹했었나 봐요. 이래서 순진한 사람이 그런 데 빠지면 더 무섭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그 후 남편은 저한테 말했던 걸 정말로 지키기 시작했어요. 경제권을 저한테 다 넘기고 최소한의 용돈만 들어있는 체크카드로 생활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대출받은 금액을 갚으려고 퇴근 후엔 야간에 물류센터 알바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더군요. 여보, 방금 퇴근했는데 저녁도 안 먹고 나가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밥은 먹고 다녀야지. 시간이 안 맞아서 어쩔 수가 없네. 나 물류센터 알바하러 가면 그래도 거기서 빵 같은 거 주거든. 그걸로 요긴 때울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밥이랑 커피를 사 먹으라고 준 체크카드도 거의 안 쓰더군요. 게다가 제가 주말에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고 하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난 괜찮으니까 당신이랑 태훈이랑 둘이 갔다 와. 난 그 시간에 차라리 알바라도 더 하면서 한 푼이라도 버는 게 마음이 편해. 아휴, 당신 쉬는 날도 아예 없으면서 가족끼리 밥 한번 먹는 것도 안 돼? 우리 태훈이도 요즘에 당신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아쉬워한단 말이야. 아,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네. 내가 돈 메꾼다고 너무 내 생각만 했나 봐.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태훈이한테 아빠 노릇은 해야지. 그럼 난 가서 제일 싼 거 먹을 테니까 당신이랑 태훈이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난 당신이랑 태훈이가 잘 먹는 것만 보면 그걸로 만족하거든.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저희 친정 식구들한테 예전처럼 똑같이 잘하더군요. 하지만 죄책감 때문인지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그러자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이러시더군요. 자네, 우리 앞에서 그렇게 주눅 들어 있을 거 없네. 어차피 우리 딸이 자네를 용서해 줬다고 했고, 자네도 자네가 잘못한 거 만회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고개 푹 숙이고 우울해하지 말고 예전처럼 밝은 모습 좀 보여주게. 난 예전에 자네 모습이 참 좋았는데, 요즘에 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아쉬워 죽겠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한테 그동안 엄청 잘해주셨던 거 생각하니까 제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그냥 예전처럼 씩씩한 모습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네요. 두 분께서 절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우울한 모습만 보여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가족이 믿어주고 응원을 해줬더니 조금씩 웃음을 되찾더라고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2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남편은 노름판에 얼씬도 하지 않고 바르게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는 결국엔 폐업하는 바람에 다른 회사로 이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저희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노름은 죽고 나서야 끝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전 제 남편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2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게 지내는 남편을 보니 제가 남편을 믿어준 게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화를 못 참고 남편이랑 결국 이혼을 했다면 저희 아들은 아빠와 떨어져서 살게 되고 남편도 큰 절망감에 빠져 일상을 되찾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남편을 믿어주니까 다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네요. 얼마 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밥을 먹자고 하셔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더군요. 에미야, 내가 너 좋아하는 것들로 차려봤으니까 실컷 먹어라.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네가 주인공이잖니. 아, 어머님, 무슨 생일상을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리셨어요. 저 그냥 밖에서 외식하거나 대충 배달시켜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네가 우리 집안의 보물인데 내가 널 어떻게 그렇게 대충 먹이겠니? 그나저나 에미야, 우리 아들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집에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내가 아주 자다가도 일어나서 우리 사돈들께 절을 하고 싶은 심정이야. 시부모님은 평소에도 자주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날도 또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오히려 제가 믿어준 만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편한테 더 고마웠어요. 저희 오빠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인수가 아무리 봐도 우리 매제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뭐 한 번 실수하긴 했지만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니? 물론 매제가 사고 친 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성만큼은 정말 훌륭하잖아. 오빠의 말처럼 저희 남편은 비록 한때 유혹을 못 이겨서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본성만큼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직도 저희 남편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그런 일이 생기는 날엔 절대 용서하지 않고 바로 이혼할 거예요. 한 번 용서를 해줬는데도 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짓을 할 게 분명하니까요. 저희 시누인 1년 반 전에 출소를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시부모님도 시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전부터 일하는 걸 원체 싫어하던 사람이라 어디서 제대로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 간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누이 같은 경우엔 믿어줄 필요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래도 동생이라고 사기쳐서 교도소까지 갔다 온 시누이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도 않고 오히려 노름판에 끌어들였으니까요. 가족이 믿어주면 그 마음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니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믿음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나이 들어 쓸쓸하게 살게 되겠죠. 저는 가족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도 언젠간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라 다들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실 텐데 2025년에도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